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드디어 윤석열 탄핵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몇 달 전부터 계엄령이나 국지전 도발 등 모종의 비상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왔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들이 저만큼 함부로 인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함량 미달이거나 전혀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거의 우격 따짐으로 아무 자리에나 앉혔습니다. 특히 독립기념관장이나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등 역사 관련 단체의 기관장들을 그 자리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 오히려 민족을 배신하거나 폄훼했던 사람들을 연거푸 임명했습니다. 하다못해 광복회가 결사 반대에도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또 지명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뻣뻣할 수가 없다는 것도 비상조치를 짐작한 큰 단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뭔가 믿는 것이 있다. 자신들끼리만 통하는 내밀하고도 암묵적인 신호가 있다. 조만간 사태가 뒤집어지는 것에 대한 자신들만의 확신과 자신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 신원식 안보실장 후보, 또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 등등등등이 모두 그랬습니다. 장관급 후보자들이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이나 방첩사령관 등 소위 급도 안 되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었습니다.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국회 따위가 뭐라고 해봤자 자신들은 평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비춰졌습니다. 이쯤 되면 조만간 뭔 일이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회의 고삐가 바짝 당겨지면서 이제는 뭔가 변곡점 혹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무모하게 또 이렇게 어수룩하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의 친위 쿠데타 사태를 보면서 처음으로 윤석열의 무능과 독선에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나라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좀 영악해서 좀 더 치밀하게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지금쯤 국회는 해산되고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탱크가 진주해 있고 계엄사 취조실에서는 고문에 의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탱크와 군홧발에 짓밟힌 상당한 수의 희생자도 생겼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 윤석열의 이번 친위 쿠데타를 일과성 해프닝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공을 꿈꿨고 그 후의 장기 독재까지 염두에 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의 미온적 태도와 계엄령이 발동되자마자 여의도로 달려갔던 수많은 시민들에 의해 좌절됐을 따름입니다. 만약 계엄이 그들의 뜻대로 되고 성공한 쿠데타가 됐다면 하다못해 저 같은 조무래기 백면서생조차도 윤석열이 계엄 성명문에서 밝힌 그대로 지금까지의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에 포함돼서 일거에 처단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인신구속은 피할 수 있었겠지만 최소한 입국 금지 조치 정도는 취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을 우려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윤석열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는 심각한 인지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사태를 여하이 현명하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하루라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미룰수록 국정 혼란은 더 심해지고 국격과 국가의 위신, 대외적인 경제 신인도 등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도 이상하지만 이미 반쯤 진압된 쿠데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또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한 나라에는 투자도 할 수 없고 관광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외국인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한시바삐 탄핵을 마무리 짓고 새 지도자를 뽑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간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24년 12월 9일의 시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 윤석열이 피의자 윤석열로 신분이 바뀌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이고 이제 서문할쯤 남은 금년 내로 탄핵이 될 것도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하여간 저는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 또 훗날 오늘과 비슷한 사태가 다시 일어났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역사에서 윤석열을 연상시키는 인물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윤석열과 개인으로 닮은 사람을 살펴보고 뒷부분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닮은 꼴 커플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거론된 역사적 인물은 단연 전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일 것입니다. 윤석열과 옐친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우선 정치 전면의 등장이 극적이었다는 것이 닮았습니다. 옐친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을 반대하는 보수파들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반대하며 스타가 됐습니다. 모스크바의 러시아 대통령궁을 포위한 반란군 전차에 올라가서 쿠데타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열변을 토하는 옐친의 모습은 그를 단숨에 러시아 정치의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1991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4개월 만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사임했고 소련은 붕괴됐으며 옐친은 새롭게 독립한 러시아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윤석열을 출세시킨 말은 딱 두 마디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둘 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된 말입니다. 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전임 이명박 대통령 때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된 사건의 국정감사 때 했던 말이고 후자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수사팀장이 됐을 때 했던 말입니다. 둘 다 기계 있는 강골검사 같은 이미지를 부각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두 마디가 언론의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스타검사로 떠올랐고 결국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대권인 검찰총장을 거친 후에 허공에 어퍼컷 몇 번을 휘두른 끝에 마침내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옐친과 윤석열은 국회와 지독하게 대립했다는 것도 닮았습니다. 1993년 9월 러시아 의회는 옐친을 탄핵했고 옐친은 의회를 해산했습니다. 서로가 적법성을 주장하던 끝에 옐친은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내렸고 10월 3일 실제로 의회를 향해 박격포를 날려버렸습니다. 의회에 의해서 새 대통령으로 지명됐던 알렉산드르 루츠코이 부통령은 옐친의 군대에 체포됐습니다. 그 길로 러시아 민주주의는 종막을 고했습니다. 윤석열도 2024년 12월 의회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주요 의회 지도자를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의 러시아와 2024년의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계엄군의 초급 지휘관들과 사병들은 국회 장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시민들은 스크럼을 짜고 장갑차의 국회 진입을 막았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6시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윤석열도 옐친처럼 의회에 박격포를 발사했어야 하는데 라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별 사람이 다 있는 법이니까 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물러나며 후계자를 지명한 것도 옐친과 윤석열은 닮은 꼴입니다. 옐친은 1999년 임기를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돌연 사임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권한 대행으로 지목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지켜준다는 보장은 이미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6개월 열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직하던 푸틴은 정보기관 출신이라는 특기를 살려서
권한 대행 기간 동안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공작을 마쳤고 그 후 25년째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당에게 자신에 대한 처분을 맡긴다며 실질적으로 한동훈을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뭐로 보나 그때의 러시아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윤석열의 지목은 국민들의 반발심만 자극할 따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과 옐친이 가장 닮은 것은 뭐니 해도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옐친은 술로 인한 기행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정상회담 자리에 만취 상태로 나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술에 취해서 아예 정상회담에 나오지 못한 것도 몇 차례나 됩니다. 미국 방문 중에는 보드카에 취해서 한밤중에 파자마 차림으로 백악관 잔디밭을 배회하는가 하면 독일 방문 중에는 갑자기 독일 경찰학대 지휘자의 지휘봉을 빼앗아서 자신이 직접 지휘한 적도 있습니다. 그의 조기 사임도 술로 인한 건강 악화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도 술에 얽힌 일화가 무궁무진합니다. 구글 검색에 윤석열과 술 이렇게 검색해보면 술 마시는 사진이 너무 많아서 갈무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수백 장이 나옵니다. 술에 관한 한 청탁불문, 원금불문, 안주불문, 상대불문이고 두주불사에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신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재벌 회장들도 수시로 불러서 술을 먹였고 기자들을 대통령실 마당으로 초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 대신 자신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조리법만 자랑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갑작스레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술이 덜 깨서 즉 숙취 때문이었으며 나중에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서라도 술 때문이라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는 진담 반 농담 반의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 주치 감경을 받으려면 쿠데타를 명할 당시 술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태, 즉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해야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을 때는 가능하면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과 세계 경제의 격변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 대통령이 술에 취해서 국가안보회의 등을 주재하지 못한다면 참 큰일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소환되는 또 다른 역사적 인물은 명나라를 망하게 만든 3대 암군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정치는 내시인 유근에게 맡긴 채 자신은 노는 데만 탐닉했던 명나라 10대 황제 정덕제입니다. 정덕제는 전궁인 자금성은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마음 놓고 놀기에 걸끄럽다는 이유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베이징 근교에 표방이라는 별궁을 짓고 그곳에서 온갖 종류의 쾌락에 탐닉했던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집무공간과 생활공간은 물론이고 외빈들을 맞을 수 있는 영빈관까지 갖춰진 효율적이고 품위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곳으로의 입주를 거부했습니다. 온갖 군사 기밀의 노출과 누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사용하던 건물을 집무공간으로 만들었고 외무장관을 내쫓듯이 하고 외무장관이 사용하던 한남동 공간을 자신이 살 집으로 택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밤늦게 한 잔 등 유흥을 위해서 바깥 나들이를 하기에는 청와대보다 한남동이 자유롭습니다. 또 청와대는 너무나 외진 곳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술친구 등 드나드는 외부인도 쉽게 노출되는 환경입니다. 마음 놓고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청와대를 떠나서 외무장관이 외빈 접대를 위해 사용했던 공간을 자신의 주거 공간으로 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로지 잘 놀기 위해서 별궁을 지었던 암군 정덕제와 묘하게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황제에 대한 궁녀들의 집단 테러 사건인 이민궁변을 일으켰던 11대 황제 가정제도 어딘가 윤석열과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가정제는 집권하자마자 전국의 내로라 하는 도교의 도사들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도사들이 시키는 대로 정치를 했습니다. 또 나이 어린 궁녀들이 생리혈을 모아 그것으로 환약을 지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것도
도사들에게 얻은 가르침입니다. 매월 생리 때마다 자신들의 몸에서 가장 여리고 내밀한 곳을 강제로 긁히는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했던 궁녀들은 결국 황제를 목 졸라 죽이려다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대권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할 때마다 손바닥에 왕자를 그린 상태로 참가했고, 집권 이후에도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슨 도사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임기 내내 들렸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도, 또 의대생 정원을 500명도 3,000명도 아니고 딱 2,000명으로 정한 것도 마침 그 도사의 이름이 2,000명과 비슷한 그 어떤 도사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그러한 세간의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가정제의 도사 노름과 많이 겹쳐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후세의 사가들에 의해 명나라 멸망의 최고의 원인 제공자로 꼽히는 만력제도 윤석열과 많이 닮았습니다. 만력제의 별명은 태업 황제입니다. 황제이지만 황제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이 멍청한 황제가 재위 기간이 명황제들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무려 48년을 재위했습니다. 근데 그중 후반 30년 이상은 조회, 요즘으로 치면 국무회의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장관격인 대신들 가운데도 황제의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윤석열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다고 하지만 의대생 2,000명 정원 외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재벌 회장을 데리고 시장에서 어묵과 떡볶이를 사 먹은 그런 광경들은 몇 차례 봤습니다만은 그 사람들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거나 미래의 먹거리 마련을 위한 경제정책을 짜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상황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경제를 잘 모른다고 했고, 그러한 사람을 국민들이 뽑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경제 관료들과 함께 민생을 살리는 정책,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였습니다. 난데없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포항 앞바다에 수십억 배럴 이상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 것 같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조사를 했던 석유 탐사 기업 자체가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회사라는 것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또 아무런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은 기술과 인재를 개발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과학계의 부패 카르텔을 없앤다면서 돌연 연구개발비, R&D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만 기억납니다. 다음 세대가 먹고 살 만한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산업과 어떠한 연구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등의 이야기는 아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태업 황제 만력제와 윤석열이 닮은 점은 또 있습니다. 만력제는 자국의 천자가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한 황제다, 이런 별명이 붙었던 사람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후반 30여 년의 와중에 유일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했던 일이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왔던 겁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자마자 구휼미를 보냈고 곧이어 파병도 했습니다. 그러자 명나라 백성들은 당신이 명나라 황제이지 조선의 황제이고 고려의 천자냐, 이런 조롱과 비아냥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 이래 줄곧 일본에 대해서 굴종일변도의 편향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일본 정부의 조선 총독이냐, 일본의 아바타냐 하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만력제와 윤 대통령은 많은 부분에서 닮았습니다. 이제 윤석열 부부와 닮은 꼴 커플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윤석열은 그 혼자로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정권이 아닌 김건희 정권이며 최소한 공동정권이라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윤석열 라인과 김건희 라인이 따로 있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거론되는 이채 양명주의 경우도 이태원 사건을 제외하면 차상병 특검이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백,
또 주가 조작 등이 전부 김건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최상병 특검의 시발점이 된 임성근 사단장 구명도 김건희 라인에서 요구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현대사에서 김건희 윤석열 커플과 가장 닮은 부부는 현재 필리핀 대통령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의 부모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와 이멜다 마르코스 부부입니다. 아버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65년부터 21년간 집권한 장기 독재자였지만 실제로 그를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것은 부인인 이멜다였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수시로 계엄령을 내렸고 집권 기간 동안 7만 명 이상의 정치적 반대자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당연히 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 가운데 3,000명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1986년의 시민혁명으로 쫓겨나게 됐는데 그때 그들이 급하게 하와이로 도주한 후에 대통령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멜다의 3,000켤레의 구두는 모든 사람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멜다는 그 이전의 8년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여간 이들 부부가 장기 독재를 하면서 수조 원의 재매물을 긁어 모으는 동안 필리핀 경제는 급락했고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 페르디난드가 아내 이멜다에게 꼼짝을 하지 못했던 것은 결혼 당시 이멜다가 전혀 성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스 필리핀을 할 만큼 미인이었고 나이도 12살이나 아래였던 데다 무엇보다도 이멜다가 아주 기가 세인 여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성형 미인 여부는 차치하고 12살 아래의 기센 여인이라는 점은 이멜다와 김건희가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의 필리핀 대통령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국민들에게 봉봉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사람이 이들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계속 필리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바람에 마르코스 부부의 악행은 잊혀져 버렸고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는 복고 바람도 불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가 대통령이 된 이유라고 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윤석열 부부를 떠올리게 만드는 존재는 송나라 휘종과 그가 사랑했던 여인 이사사입니다. 송휘종은 중국 전역을 지배했던 왕조의 황제로는 처음으로 자신들이 오랑캐라고 불렀던 금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인 소위 정강의 변의 주인공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휘종은 정치를 아주 개판으로 했습니다. 정치는 환관이나 탐관오리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예술 취향과 여색에 탐닉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살림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고 나라 곳곳에서 밀란과 도적대가 창궐했습니다. 중국의 4대 고전 역사소설의 하나인 수오지의 배경이 되는 때가 휘종의 통치 시절입니다. 급시 후 송강을 비롯해서 양산박에 모인 108명의 영웅호걸들의 의적 활동을 그린 소설이 수오지입니다. 근데 휘종이 정치를 망치는 사이에 국력이 커진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점령했습니다. 휘종은 결국 큰아들 흠종과 함께 금나라의 수도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 황제가 둘 다 금나라의 볼모로 끌려가면서 전국 왕조이던 송나라는 망했고 그 휘종의 9째 아들이 항주로 도망가서 송나라를 연명시켰는데 그것을 남쪽의 송나라, 남송이라고 합니다. 12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휘종과 관련해서 야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일이 있습니다. 휘종은 금나라로 끌려가기 직전 금나라 황제에게 특별한 청을 넣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성인 기생 이사사를 금나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망쳐서 적국으로 끌려가는 망국 황제의 유일한 청이 특별한 기생을 데려가게 해달라는 것이란 소리를 들은 금나라 황제는 너무 기가 차서 휘종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줬습니다. 혼덕공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위인이란 뜻입니다. 이따위가 무슨 황제냐?
이런 위인이 다스렸으니 나라가 망했지. 그런 비아냥이 담긴 칭호였습니다. 그 송나라 휘종이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이사사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처럼 나라는 잃어도 이사사만큼은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윤석열은 그야말로 나라가 망해도 김건희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가를 조작해도 명품 백을 선물 받아도 이명수 기자와 7시간을 야밤에 통화를 해도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들과 몇 날 며칠을 계속 연락하며 현실 정치에 개입해도 윤석열은 끝내 그녀를 막을 수 없었고 막지 않았고 그녀에 대한 특검조차 허락할 수 없다면서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참 눈물겨운 사랑입니다. 윤석열 부부로 인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역사적 커플은 유황과 포사입니다. 본인들은 견융의 침략자들에게 죽고 제국으로서의 주나라는 실질적으로 망했으며 결국 도읍지를 낙양으로 옮겨서 동주시대 중국을 500년 이상의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충추 전국시대를 열게 했던 인물입니다. 주나라 12대 천자였던 유황은 경국지색의 미녀 포사에게 빠져서 왕후와 태자를 패한 다음 포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문제는 그 예쁜 포사가 전혀 웃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딘가에서 들려온 비단 찢는 소리에 포사가 웃었습니다. 유황은 그때부터 오로지 포사를 웃게 할 목적으로 당시에는 최고로 비싼 물품이었던 비단을 하루에도 수백 필씩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비단 찢는 소리에도 포사가 웃지 않았습니다. 안달이 난 유황은 황후를 웃게 하는 사람에게 천금의 상을 내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객석보라는 간신이 봉화를 울리면 황후가 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봉화는 외적의 침입 등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봉화가 올라가면 각지의 제후들은 천자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 수도인 호경으로 달려와야 했습니다. 실제로 유황이 봉화를 올리자 제후들은 밤을 새우며 앞다퉈 호경으로 왔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 거짓 봉화였습니다. 제후들은 허탈하게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제후들의 그런 모습을 본 포사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객석보는 드디어 천금의 상을 얻었습니다. 천금으로 웃음을 산다는 천금매소라는 고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 후 유황은 수시로 봉화를 올렸습니다. 포사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던 차에 진짜로 견융이라는 주병국이 침입해 왔습니다. 유황은 급히 봉화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후도 왕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또 왕이 거짓 봉화를 올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결국 유황과 포사의 운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였습니다. 그 유황과 포사의 이야기 가운데 그녀의 웃음을 보기 위해 매일 수백 필의 비단을 찢었다는 것은 역사소설인 동주열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픽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뒷부분 유황과 포사의 봉화 노름은 사마천의 사기 등 역사서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부부와 강렬하게 이미지가 겹치는 또 한 커플은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와 아내 알렉산드라 황후입니다. 괴성 혹은 요성으로 불리는 그레고리 라스푸틴을 궁으로 끌어들인 것은 알렉산드라 황후였습니다. 라스푸틴은 궁 안의 여성들을 차례로 요리했습니다. 나중에는 귀족 부인들까지도 쥐락펴락했습니다. 근데 황제는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치는 라스푸틴의 손에 들어갔고 그 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황제의 일가족은 참살됐고 결국 로마노프 왕조는 문 닫게 됐습니다. 그 후보 시절부터 끊임없이 무속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용산 대통령실 바로 뒤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천공 등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 등은 라스푸틴과 니콜라이 2세 부부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윤석열 부부와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마지막 한 쌍은 조선의 실질적인 마지막 군주였던 고종과 그의 아내 명성황후입니다. 심약한 사내였던 고종은 정치를 왕후에게 맡겼습니다. 명성황후의 친정 부치인 민성호, 민겸호 등은 왕후의 위세를 빌려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명성황후의 배후에서 호가호위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람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일개 무당이지만 왕자에게 주는 칭호인 군을 하사받은 진령군입니다. 진령군은 진실로 영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면서 수시로 엄청난 구판을 벌였습니다. 국가 예산이 물 새듯 줄줄 샜습니다. 고종 부부는 진령군의 신기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위기가 닥치면 외국 군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때도 그랬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때는 그들 부부가 또다시 불러들인 청나라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다는 것을 빌미로 조선에 쳐들어온 일본군 간에 우리 땅에서 전쟁이 붙었고 그 얼마 후에 조선은 결단나고 말았습니다. 라스푸틴은 누구이며 니콜라이 2세의 로마노프 왕조는 어떻게 망했는지, 또 진령군을 비롯한 비선실세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등은 위험한 비선실세, 사이비 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과거에 올렸던 종교사 연작 강의 12편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 집권자가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부부가 둘 다 그러면 멸망은 가속화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필리핀처럼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장기 독재자일 뿐만 아니라 나라 살림 전체를 거들냈던 사람의 아들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필리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잃어버린 50년, 잃어버린 60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원히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세계는 급변과 경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구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특별한 인물로 바뀐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사람입니다. 그는 상식을 불허합니다. 아예 그에게는 상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래의 달인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도의 깜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은 절묘한 시점에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현명한 새 지도자를 뽑아서 내년으로 예고된 경랑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